네, 최근 정치권 흐름을 각 당을 대표하시는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성중 바른정당 원내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서초월 지역 박성중 의원입니다.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천 원미갑 더불어민주당 김경엽입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전북 남원 임시 순창 출신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이용호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저녁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7시 16분쯤 청와대를 떠나서 37분 정도에 삼성동에 도착한 것으로 봤는데 지지자들과 인사하는 모습도 아마 화면으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김경엽 의원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퇴거하는 모습을요? 마치 엄청나게 업적을 많이 남기고 임기를 아주 훌륭하게 수행하고 나서 환호를 받으면서 퇴임하는 모습처럼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국민 앞에 겸손하고 그동안에 일어났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마 오늘 모습이나 그다음에 보냈던 메시지는 국회나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정용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청와대에서 수석들하고 마지막 대화하면서 눈물도 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당 생활을 먼저 하면서 그분의 정계 입문부터 오늘 이렇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저로 돌아가는 모습까지 보면서 국민들께 죄송하고 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네. 이용호 원내대변인의 얘기도 듣겠습니다. 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도 스타고 여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사저 앞에 나와 있는 지지자들과 셀카도 찍고 서명도 또 사인도 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요. 지금 알다시피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태극기 집회했던 분들 중에서 사망자가 3사람이나 나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실 표정 관리를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근데 정말 환하게 이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반전이다. 도대체 이 상황을 이분이 알고 있는가? 국민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이 부분이 정말 가슴 아프고 유감스럽고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네. 유감스럽습니다. 박성중 바른정당 원내부 대표 얘기도 듣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두운 모습보다 지지자들 앞이니까 밝은 모습도 이해는 가기는 합니다만은 정말 대통령으로서 또 국가 원수로서 여러 가지 죄송하다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사죄한다 이런 어떤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마음인데 국민 대다수의 예상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사실 국가 원수로서의 이제 마지막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돌아가신 그런 측면은 아니고 평민으로 가는 모습인데 정말 앞으로를 예상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로서의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차원에서 국민 대통합이라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멘트를 정말 제시했으면 국민들한테 가슴에 남는 그런 대통령이 남아있을 텐데 조금 그런 면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지지자들 앞에서 어떠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이고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메시지는 좀 전달을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좀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메시지를 발표를 했는데 몇 가지 귀에 들어오는 대목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결과는 제가 안고 가겠다라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진실은 곧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믿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분분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경엽 의원께서는 어느 부분이 가장 귀에 들어오셨습니까? 예, 그동안의 소명의 기회는 충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다 거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소명 기회를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했고 아마 못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메시지는 봤을 때 우선 좀 이렇게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기보다는 마치 이 불복을 현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조장하는 친박단체에 대한 메시지로 보였습니다. 86% 국민의 86%가 탄핵이 정당했다라고 보고 그리고 92%가 현재 판결에 승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서 정말 국민의 뜻을 무시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지막이라도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지켰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영기 의원께는 마지막에 질의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성중 부대표의 먼저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저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이것이 상당히 가슴이 와닿는데요. 네. 우선 그 진실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이번에 헌재에서 인용된 그 주요 이유가 5가지 중에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 주권주의, 국민이 대통령한테 위임한 권력을 함부로 잘못 썼다. 2번째는 권한을 남용했다는 문제입니다. 이 2가지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측면이 있고요. 2번째,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박 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인용하고 사죄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네. 그 이후로는 완전히 허위다, 짜맞춘 것이다, 기획된 것이다, 소설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일단의 흐름을 본다면은 전체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계속 흐르고 있다. 서로 그렇다 손 치더라도 마지막 멘트의 말이기 때문에 정거란 것은 나중에 진실은 밝혀지면 밝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모든 것은 내가 안고 가겠다. 앞에 멘트 정도에서 끝났으면 상당히 좋은 멘트였었는데 마지막 멘트는 좀 그래도 좀 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원 대변인. 네, 우선 이 국민이라고 할 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눈앞에 지지자만 생각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진실이 본인이 생각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진실을 본인이 밝힐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검에 나갈 기회, 또 검찰에 나갈 기회, 그 이후에 헌재에 나가서 당당하게 밝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은 이제 그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저런 그 마지막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전략적으로도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탄핵이라는 것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데 보수를 결집하고자 한다면, 지지자들을 결집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보수를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승복을 못하겠다고 함으로써 적어도 헌재가 8대 0으로 결과를 내놓은 것을 승복하게 못하겠다고 함으로써 보수의 입장을 매우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실패한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보면 이제 진실은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라는 게 정확한 워딩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복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온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참 곤혹스럽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미디어에 출연해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에 기본적으로 곤혹스러운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특히 오늘 특별히 곤혹스럽고요. 이게 뭐 개인적인 자격으로는 이런저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으나 제가 또 당직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오늘까지 저희 당의 방금 전 일이기도 하고요. 네. 당의 어떤 입장이라면 국민들께 죄송한데 드릴 말씀이 아직은 없는 걸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성준 의원님.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그 분야만 전공한 세계적 석학이 아담 세바로스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민주주의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진짜 민주주의란 국민이 자신이 선택한 통치자를 해고할 수 있는 체제가 민주주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관점의 어떤 그것을 지금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감히 나를 헌재가 감히 나를 이런 어떤 20세기 아니면 19세기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기영 의원님께 뭐 더 질문을 드린다면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뭐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 어떻게 보면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좀 더 이제 강한 의미가 되겠지만 그것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미 그동안에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 그다음에 국정조사 과정, 그리고 헌재 재판 과정에서 그 입증 자료들까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재가 이미 그런 자료들을 인용을 해서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좀 더 수사가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 연장도 요구했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후에 검찰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미진했던 부분들 수사는 아마 철저하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본인이 정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명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더 많은 혐의들이 추가가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민경욱 의원에 따르면 승복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또 이야기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용호 의원님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것은 뭐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에서 네. 승복한다 안 한다고 얘기를 사실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당연히 승복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으로 뽑혔고 지난 4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직을 해오신 분이라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국민 앞에 죄송하다는 마음이 있고 역사 앞에 겸허한 자세를 취한다면 당연히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질지라도 적어도 하는 것이 예의다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도의 그런 정도의 예의나 품격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저도 사실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 문제 자체를 가지고 화제를 삼을 정말로 그 대상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분의 입에서 승복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사실 그냥 무시해도 좋다. 저는 오늘 아까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정영규 의원님, 뭐 앞서도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친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현장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모습이 보였단 말이죠.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예, 뭐 저분들이 이제 주도해서 탄원서도 냈었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뭐 언론에 출연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예의가 아닐지 모르겠으나 정치인들의 또 정당의 행위는 예를 들어 불출석이나 기권이나 아니면 노코멘트도 하나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요 질문까지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뭐 앞서 이제 방송에 들어오시기 전에도 곤혹스럽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그러면 다른 분들께 계속하겠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제가 보기로는 뭐 네. 우리 당은 아닙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각이라든지 그 어떤 각하 이 탄원서를 주동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옛날부터 친박 중에 친박, 완전히 진박 이런 부류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계속 끝까지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케팅에 의존해서 뭔가 거기에는 남아있는 어떤 동정론 이런 걸 해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 생명이 더 연장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일부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역시 노이즈 전략으로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탈 수 있는 것은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이 충분히 노이즈 전략으로서 자기들이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결국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입지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뭐 일부 언론에서는 한 20명 진짜 진박 중에 진박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그룹을 형성한다 이런 어떤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자유한국당과 같이 맞물려서 결국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현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대통령의 최측근 진박이라고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인데요.
정말 조금이라도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면 석고대지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탄핵 반대 집회 나가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결집해서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들 결코 국민들이 저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번 아마 선거에서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저는 정치발전사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사실 보수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진보만큼 소중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 일로 해서 보수가 굉장히 타격을 받았다. 그런데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저렇게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입하고 지금까지 제가 보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탄핵 사태를 가져오게 한 책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234명이 지난번에 12월 9일 날 탄핵을 의결한 이후에도 대통령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고 오늘 역시 대통령이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미소를 보내는 것은 저분들이 잘못 역시 보조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이 그 보수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 60일 이제 이내에 치러질 대선에서 굉장히 자신들의 정책 입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사실은 그 자신들이 그동안 탄핵을 가져오게 됐던 데 대해서 국민들 앞에 좀 죄송하다는 사죄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분들이 자꾸 저렇게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서 말이에요. 네. 자꾸 지지도가 민주당으로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냉정하게 우리 국민들이 이성을 가지고 도대체 차기 이 대선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찬찬히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자꾸 감정을 상하게 하니까 이게 몰려서 자꾸 한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한번 곁들여서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추가로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저도 뭐 옛날 새누리당이 같은 식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 안에서 보면 이분들이 너무나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면 박근혜를 위한 충성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전체적인 어떤 그 새누리당의 올바른 보수가 제대로 갈 길을 잊어버리는 그런 형태를 했습니다. 뭐 옛날 조선시대로 이야기한다면은 간신배 중에 간신배다. 대통령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초기에는 2012년, 13년, 14년은 굉장히 초심이 좋았고 좋았습니다. 이분들이 전체적인 초심을 흐리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에 제가 정치인 중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이 탄핵 심판 인용되기 전에 하야를 해라. 그리고 미국의 어떤 닉슨의 어떤 게이트 같이 전반적으로 어떤 정치권이 나중에 풀 수 있는 여지를 주자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이분들이 기각도 안 된다, 하야도 안 된다, 전반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더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더 이야기하실 분이 있으시면. 네.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전혀 고뇌하는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간장이 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다. 네, 피눈물이 흐르는.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전혀 애간장 타는 모습이 아니더라. 이러고 보면서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대통령의 저런 모습 갖고 오늘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배신감을 느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김경현 의원님. 예, 전혀 상식적인 모습에서 이탈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그리고 역시 그 주위의 참모들도 역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인해 장벽을 아직도 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어서 정말 참 아주 실망이 큽니다. 의원님, 근데 중간에 보면 이제 한 3일 만에 지금 퇴거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왜 빨리 나오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얘기가 많긴 많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빨리 나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청와대 입장이 그동안에 그 사저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뭐 오늘 사저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오늘 그 사저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큰 청와대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네, 뭐 지금은 저희가 여당이 아닙니다만
그 결정문 낭독할 때까지는 여당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정말 무거운 책임감 느꼈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기 이를 데 없었고요.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게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8대 0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 결과, 이게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고뇌와 의미가 담긴 건지를 잘 새기고자 합니다. 다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기 위한 우리 임명기 비대위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정치, 정당, 정책에 있어서의 개혁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개혁 작업의 궁극의 마지막 완성은 개헌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저희 당은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시스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앞으로 개헌 얘기를 계속해서 나갈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경희 의원님. 헌정사적 측면에서 대통령 탄핵 그 자체만 보면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경유착 국정농단, 헌정유린에 대해서 국민들의 준엄한 탄핵 명령이라고 생각하고요. 국회하고 헌재는 그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을 가지고 국민의 명령을 이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어떤 권력자도 제왕적인 대통령도 국민을 배신하면 존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세계적으로 평가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 그리고 명예로운 시민혁명, 촛불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사건은 국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그런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후의 과제는 이러한 적폐들을 청산하고 국가 대개혁을 통해서 선진국형 국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성종 의원님. 네. 저는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우선 지금까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에 사실상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의 밑에서 지키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이 사실을 보여줬다. 그런 차원에서 법치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제공했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20세기의 민주질서 기본질서에서 21세기 민주 기본질서로 넘어가는 하나의 변곡점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국가 경영이 정상화되는, 지금까지 국가 경영은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 건의, 여러 사람의 정당의 어떤 이런 관점에서 막 진행되는 측면이 강했는데, 이제는 민주제도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각 자기 권한과 책임의 범위 안에서 민주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런 형태의 그걸로 바꾸는 하나의 어떤 변곡점, 시발점이 됐다. 이런 말씀을 두 번째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주주의란 것은 자기가 뽑은 통치자를 바꿀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사적 사건을 만들었다. 옛날에 우리가 영국의 명예혁명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예혁명보다 더한 것이다. 그것은 혁명을 통해서 바꿨지만은 이번에는 시민촛불혁명이라든 명예혁명도 있었지만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례가 없는 대단한 사건이다. 우리 국민들이 자긍심을 정말 가져도 좋다. 네. 산업화를 끝내고 민주화의 시점에서도 최고도의 시점에 섰다. 이런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 이런 말씀을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지난해 교수들이 뽑았던 사자성어가 군주 민수 아닙니까? 이제 임금은 배고 백성들은 이제 물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국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죠, 물은 띄울 수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들면 엎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번에 사실은 이 국민이 정말로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그런 계기가 됐고요. 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든 사람은 대통령도 통치를 해야 되고 우리 모든 그 시스템은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가 헌정 질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민주주의가 어떤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부터가 이제 문제인데요. 지금 이 과정에 사실은 이 진보와 보수가 서로 태극기와
촛불이 서로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정말로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달 이전에 대통령이 선출되기 때문에 그 선출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반쪽만 안고 가는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정말로 국민으로 보는 그런 대통령, 제대로 된 대통령을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중도적이고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또 정말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그런 리더를 우리 국민들이 이제 찬찬히 살펴볼 시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런 좋은 대통령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헌정 질서를 지금까지 한 30년 써온 질서를 좀 바꿔서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 자칫 잘못 운영하면 부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바꾸는, 그래서 헌법을 차제에 바꾸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 사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지난 주말 토요일에도 집회가 상당히 있었죠. 촛불 집회와 함께 탄핵 무효 집회가 열렸는데 촛불 집회는 마지막 집회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지만 탄핵 무효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보고 토론 이어갑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소한의 구성 요건이 정적수마서 말도 안 되는 판결문을 국판결문으로 국민을 우롱하면서 촛불은 봄이다. 어제 만약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추웠을 텐데 정말 봄이 왔습니다. 네, 어제 집회, 촛불 집회가 이제 사실상 마무리가 됐는데 김경엽 의원님, 그동안의 촛불 집회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촛불 집회 말입니까? 네. 예. 역시 국민의 뜻이죠. 민심이고요. 그리고 정말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거나 이런 부정부패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국민의 뜻이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영기 의원님, 지금 앞서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도 좀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탄핵 반대 무효 집회도 앞으로 열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근데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헌재 결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최순실 씨를 비롯한 그 일당의 어떤 국정농단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최순실 씨 사익을 위해서 권한을 남용했다. 이게 법을 위반했다. 법치주의 위반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바로잡으려고 하는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아까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헌정 중단 없이 현행 헌법과 법률 체계로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장의 촛불의 의미, 그 중에서도 순수한 이념성이 배제된, 그 헌재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법 위반이냐, 헌법 가치 훼손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광장의 그런 순수한 의미 말고도 다른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혁명이라고, 이게 무슨 명예혁명, 그 얘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혁명이고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저분들이 어찌 보면 이 나라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피땀 흘려서 이걸 이루어 놨는데 혁명으로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혁명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인식이, 그래서 지금도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도 분노하라고 그리고 청산하겠다는 식의 이런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부정부패도 최순실 일당의 부정부패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권력 차원에서 부정부패에서 축제를 하고 이런 부분하고는 또 조금은 다른, 최순실 일당이 잘했다는 것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이용당했느냐 이 부분하고 별개로 해서 이게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런 차원의 문제, 이거를 바로 잡은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수사를 해서 밝혀진 대로 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문제인데, 세상이 뒤바뀐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했던 모든 정책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오늘도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거 승복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드 배치 이거 저기 하면 이거 권한쟁의 심판 저기 하겠다. 헌재를 정치의 수단으로 자꾸 하는 건지 모르겠고 이게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논쟁할 수 있지만 네. 그걸 떠나서 정당하게 선출된 그 권력이 정당하게 국가를 위해서 판단해서 추진했던 정책조차 다 부정하고 다 바꿀 수 있는 힘을 줬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 된다. 그리고 촛불도 이 지금 촛불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대선 때까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선 때까지 정권 교체가 끝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전략 전술적으로 촛불 집회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래서 서로 인간관계는 모든 게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광장에 이런 저기들 제가 광장에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 더 이상 광장 이용하지 말고 나가지도 말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가정과 생업 현장으로 돌아가시는 그래서 이제 이성적으로 다음 리더십을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가 생각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론기는 잠시 드리겠고요. 이용호 의원님. 네. 저는 광장 촛불의 집회가 뭐 혁명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떠나서요. 우선 대의민주주의에 조금 미흡한 것을 보완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광장 촛불 민심을 국회가 좀 뒤따라간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촛불이 누군가가 기획해서가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제발로 나왔고 그리고 나와서도 정말 보셨겠지만 질서나 그 위에 시위가 끝나고 나서 마무리나 그 위에 한 번도 부상자가 없었고 해서 어떤 그 정치 시위 문화를 새롭게 했고 또 어떤 참여 민주주의를 이번에 한번 시험한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우리 사회의 부패, 기득권, 모순 구조가 좀 적나라하게 드러난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를 한 것도 정유라라고 하는 소위 이 어떤 상징적인 그 젊은 그 딸이 젊은이가 어머니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학칙을 변경해가면서까지 입학을 하고 또 특혜를 받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사회가 아주 감성적으로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 국민 전체가 알게 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뭐 태극기와 촛불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모순들을 한번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걸 좀 바꾸는 계기가 됐고 저도 국회도 이번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이 개혁이라고 하는 개혁법안이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의회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것에 대한 자극제가 됐고 분발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말로는 개혁한다고 하면서도 2월 국회에 거의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뭐 검찰개혁, 의회 뭐 여러 가지 재벌개혁 된 게 없거든요. 네. 이런 차원에서 정말로 우리 특히 대선 주자들이 앞서가는 대선 주자 특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본인이 집권할 것을 상정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들어서 정말 개혁국회를 하고 이번 3월에서라도 결과를 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박성준 의원님. 저는 어제 촛불 집회하고 태극기 집회 양쪽을 한번 가봤습니다. 태극기 집회 가보니까 뭐 기존 나왔던 말 외에도 혐오, 반란 이런 내용까지 나오더라고요. 탄핵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그래서 놀랐고요. 또 촛불 집회 가보니까 촛불 집회 자체로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 그게 또 노는 것은 박 대통령 구속, 황교안 탄핵 뭐 이런 강력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촛불 집회가 지금까지 한 20회에 걸쳐서 1,600만 명이 모였습니다. 뭐 태극기 집회도 한 1,000만 명 모였다니까요. 두 개 합쳐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반이 참석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성의 사회입니다. 어떤 의견은 맞고 어떤 의견 틀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수 의견도 있었고 소수 의견도 있고 이것을 이제는 탄핵이라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어떤 인용으로서 판결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의견이든 이제는 대통합을 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을 제시한다면 저는 우선 오늘 참
미흡합니다만은 네. 박근혜 대통령부터 태극기 집회 이제 자제하자. 그다음에 정치인들 집회 참석하는 사람들 정치인에 대해서는 뭔가 페널티를 주는. 그다음에 편가르기 하는 정치인은 아예 정치에서 배제시키는. 그다음에 이 지금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나 주최하는 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이제는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뭐 우리 방송의 어떤 그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학계, 종교계, 뭐 언론계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서서 이제는 정말 자제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자제해야 될 때다. 이런 걸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그 현장을 가보고 참 그걸 느꼈습니다. 이긴 쪽이 진 쪽에 어떤 뭐랄까 어떤 포용력을 보여야 된다. 진 쪽은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그 진 쪽에 대놓고 축제의 분위기를 낚이고 뭘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진 쪽에 좀 험한 말이라든지 또 심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아주고 대응하지 말고 뭔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포용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긴 쪽이 좀 포용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촛불 집회 하지 말아야 된다. 앞으로 촛불 집회 2-3번 더 한다고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 대통령 구속할 때까지 한다.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촛불 집회가 안 해야 태극기 집회도 안 할 수가 있다.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예. OECD 선진국이 34개국이 OECD 가고 있는데 그중에 갈등지수가 가장 높은 2위가 한국입니다. 정말 아마 정치적 갈등지수로 하면 우리나라가 1위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이번 기회를 반성해서 네. 이제 앞으로 시스템 아까 뭐 우리 그 이 의원님도 말씀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어떤 헌법 개정 그 안에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 또 잘못 국회의원의 어떤 시스템이 잘못이 있다면 그런 불합리한 제도 개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미래에 나아가는 미래의 갈등을 해소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앞으로의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정치든 뭐이든 나가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김경엽 의원께 반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3.1운동은 운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4.19는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4.19는 부정선거와 부정부패에 맞서서 국민의 힘으로 학생들이 나서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미완으로 그쳤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는 또 일부는 또 5.16을 또 혁명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우리 국가의 아주 공식적인 용어로는 5.16은 군사정변, 쿠데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혁명이 아니지요. 근데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같은 경우도 전 세계가 이것은 한국의 촛불혁명, 네. 시민혁명, 명예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 제왕적인 대통령,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서 준엄하게 심판을 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 이것은 국민의 힘이고 명확한 혁명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쭉 이 쌓여있던 적폐들 정말 국정농단과 연관돼 있던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청산할 건 청산하고 하고 가야지 우리 나라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괜찮은데 문재인 전 대표만 왜 혁명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을 꼭 이렇게 왜곡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좀 아직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 지금 상태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정말 그 정치권이 좀 더 네. 이제 냉정하게 이러이러한 원인들을 제대로 찾고 해결책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아직까지 말씀드렸던 적폐청산과 개혁 입법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에 많은 개혁 입법들이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정경유착이나 경제민주화 관련법, 이런 우리 좀 민생과 관련 법들, 이런 법들이 아직도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가는 게 정치권이 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좀 하나는 우리 지금 현재 그 정치권 중에서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좀 탄핵 반대, 헌재 불복하는 것을 선동하거나 가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자유한국당에도 좀 이렇게 좀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 차원에서 저런 의원님들 확실하게 말려야 합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자제시키고 말려서 더 이상 이 불필요한 이런 혼란과 갈등들이 계속 이어가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도 저는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당 내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헌재 결정이 나기 불과 하루 전까지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뭐 그 한참 전에는 이게 인용이 안 되면 혁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치인은 인정하겠다라는 애매한 말로 국민들은 인정하지 말라는 식의 선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했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결론이 나오면 상대방한테 승복하라고 그러고 네. 자기들한테 불리한 결론이 나온다면 불복하는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혁명이 전 세계사에서 혁명이 아름다운 거고 혁명은 선인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혁명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회 혼란과 폭력과 무질서와 오히려 반민주, 반인권적인 그런 게 나타난 건 전 세계 혁명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혁명이라는 방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은 네. 뭐 모든 정치학자들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그런 혁명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저희도 양보를 했던 거죠.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다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민의당의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참여 민주주의, 어떤 직접 민주주의의 대의 정치가 못하는 것을 보완해주는 이런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혁명적 방법으로 가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이고 여기서도 혁명적 방법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런 거죠.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도 이번 일을 통해서 그래, 정유라 사태가 딱 정유라 한 건만 아니겠습니까? 네. 이 시대의 유명한 대학들의 운동선수로 들어오신 분들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심들 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적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적폐를 청산하는 것도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청산해 나가야 되는 문제지, 혁명적 방법으로 나와 우리 집단은 정의와 선을 독점하는 올바른, 우리는 적이니까 다른 예. 사람들을 처단하고 청산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상대방이 절대 동의하지 못하고 통합을 얘기하지만 통합을 알겠습니다. 이뤄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뭐를 그런 얘기를 할 저기가 있는가. 집권했을 때는 본인들도 적폐 집적체였고 야당이 되고 나서는 저희가 일자리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법 좀 하자, 이 법 좀 하자 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뭐 규제프리존 특별법 이런 것들 몇 년에 걸쳐 호소해도 끝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안 했던 것이고, 이 사태가 벌어지기 불과 얼마 전까지도요, 그 지지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정말 국민의 알겠습니다. 신임을 못 얻었던 적인데 이제 와서 본인들은 완벽한 선과 정의의 대변자인 양 누구를 심판하고 처단하겠다고 분노하라고 선동하는 이런 적이는, 그러면서 통합을 한편으로 얘기하는 거, 알겠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박 의원님 얘기 듣고 지금 기회 드릴게요. 네. 우리 한 번씩 듣고 마지막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김영엽 의원님한테 적폐청산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하고 싶습니다. 적폐청산 대상에 우리 바른정당 들어가 있던데, 예. 과연 적폐청산이 가장 먼저 이렇게 블록화되고 세력이 블록화되고 그 블록화된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 것은 가장 원조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폐의 원조는 사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한테 있다. 그 특허권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우리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해서 그걸 고치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안 되기 때문에 나한테 우리도 적폐 대상이다. 제 개인의 경우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는 MB 때 구청장 하다가 낙하산 공천에 의해서 물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뭐 구청장 또 총선 두 번에 걸쳐서 낙하산 때문에 제가 신청을 하고 다 떨어졌습니다. 실제 주민공천을 했으면 달랐을 텐데, 이번에는
김무성 대표의 주민공천 제도에 의해서 붙어가지고 결국 제가 친박계를 물리치고 최종적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무슨 소송까지 제기해가지고 1년 세비까지 다 밀어넣고 있는 방입니다. 저는 친박계라면 상당히 가슴에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제가 MB나 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끌어내서 하나도 민주당 의원보다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과연 적폐입니까? 우리 그 바른정당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네. 다 그 안에서 바른 소리하고 전반적으로 하다가 다 그런 어떤 형태의 사람들인데 새로운 제도 개혁을 통하고 새로운 시스템 개혁을 통하고 새로운 보수의 어떤 그런 개념을 어떤 철학과 가치와 노선을 가진 사람들인데 누가 적폐냐 이거야. 사실 적폐로 따지면 우리보다 적폐는 훨씬 크다. 그런 관점에서 적폐와 반적폐 이런 관점으로 프레임을 놓지 마라. 네. 그것은 크게 많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물론 우리 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네. 그걸 주장하는 뭐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후보자에 대한 말이라고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이영호 의원님까지 듣고 네.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민주당 대 반민주당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네. 그 정도 같은데 지금은 이제 탄핵이 인용된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설해 갈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뭐 과거 탓을 하자면 민주당 탓할 게 많습니다. 지난 12월 2일 날 탄핵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피해를 봤죠. 근데 결국은 국민의당의 말대로 12월 9일에서 탄핵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은 만약 12월 2일 날 탄핵이 안 되면 촛불이 청와대를 덮을 것이다. 밀어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지금 이렇게 탄핵이 되고 또 헌재에서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승복, 불승복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촛불로 밀자? 저는 정말 무책임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고 또 물론 자유한국당 뭐 여러 가지 좀 뭐 이 시점에서 뭐라고 얘기하기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새누리당 과거 새누리당의 책임이 큽니다. 저도 지난 현재 6월 처음으로 국회에 등원해서 보니까 대정부 질문을 할 때 보면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그냥 전부 본회의장에서 막 시끄럽고 막 꽁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문제가 있다. 네. 물론 친박 중심으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묻지마로 대통령을 비호하는 이런 문화 이게 큰 문제다. 그런데 저는 이 문화가 이 친박만 있느냐? 저는 사실은 문재인 대표 쪽에 지금 친문의 패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당은 이런 패권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당의 민주주의를 많이 사실 훼손시키고 절차의 민주주의를 많이 어렵게 하기 때문에 만든 우리 이제 국민의당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통합을 위해서는 정말로 이 반패권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는 이 나뉘면 안 된다. 우리 세력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좀 통합적인 생각 갖는 통합적인 리더십을 가진 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정말 저는 이번 이 시점부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나무 탓을 하지 말고 상대 탓을 하지 말고 정말 이 여당이 이제 없어졌다고 그러지만 서로 각 당이 상대 당의 생각을 존중하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보면서 어떤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아까 지금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에 와서 여러 가지 보이는 모습 오늘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분들이 정말 내일이라도 앞으로는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모습으로 좀 정치에 임했으면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온 데 대해서 본인들도 조금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싶습니다. 네, 김경엽 의원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좀 짧게 오늘 짧게 뭐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역시 이게 이제 대선 시기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역시 이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좀 집권 가능성, 그다음에 유력한 대선 후보들 이렇게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집중적인 오늘 공격의 타켓이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토론을 할 때 항상 먼저 좀 팩트를 정확히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약간 이렇게 비틀어서 아니면 스스로 이렇게 좀 변형시킨 다음에 그걸 공격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의 말의 취지가 무엇이고 팩트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판이 돼야 된다. 우리 또 이 세 분 다 대변인 분들 아닙니까?
대변인 발표할 때는 굉장히 그런 게 팩트인지 아닌지 대변인 성명에서는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팩트가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좀 이렇게 비틀고 왜곡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한단 말이죠. 제가 몇 가지 지금 하나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를 들면은 평화혁명, 명예혁명을 얘기했는데 우리 정영기 의원님은 꼭 폭력혁명 처단하자 이런 얘기로 꼭 얘기를 합니다. 저희 당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시민혁명, 평화혁명, 명예혁명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폭력혁명 선동한 적도 없고 처단하자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박성중 의원님 적폐청산을 이제 뭐 사람에 대한 청산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또 지금도 뭐 또 노무현 대통령 탓도 하시는데 글쎄요 뭐 하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탓 얘기를 저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이 대꾸할 뭐 별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하나가 확실한 것은 적폐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쌓여 있는 누구 탓이냐 누구에서 만들어졌냐가 아니라 국정농단, 부정부패, 정경유착 이런 원인들이 어떻게 발생했고 이러한 원인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우선 갖다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적폐를 꼭 그다음에 마치 무슨 그 숙청 얘기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런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 그다음에 일정 부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혜나 특권으로 더 이상 이런 유지되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좀 더 공정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이런 나라로 선진국 시스템으로 적어도 인위적인 국정 운영이 아니라 이제는 적어도 국정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로 바꿔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절대 이런 것들을 왜곡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용호 의원님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것은 뭐 탄핵이 안 되면 촛불로 밀어버리자. 저희 당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 촛불도 실제로 대단히 평화적이고 경찰 폴리스 라인을 제대로 지켰고 단 한 번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적이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우리 촛불 우리 거기에 모이신 우리 시민들이 그게 뭐 따라갈 정도의 그런 수준이 이제는 아니잖아요. 누가 선동한다고 뭐 거기에서 가고 그럴 수준이 아니다. 이번에 저는 대단히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정말 이 명예로운 주권자로서의 모습 이것을 좀 제대로 좀 보여줬다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 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알겠습니다. 세분들한테 계속 부탁드립니다. 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친문 패권 문제 얘기하셨는데 국민적인 지지도가 높은 것 또는 뭐 대세론이랄지 그다음에 뭐 지지율이 높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패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네. 지지도가 높다고 그래서 패권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적어도 당 대표가 됐을 때는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그다음에 저 대선 후보로서의 지금 백의종군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네. 패권을 부릴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단지 이런 수많은 공격들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지지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네.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한테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뭐 팩트 면에서도 일단 분노해야 할 때다 분노하라는 얘기를 분명히 문재인 전 대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패권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지 다른 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촛불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미화하려고만 해서도 안 된다. 단두대를 끌고 다니면서 현직 대통령 결정도 안 났는데 처단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그리고 그 주도한 사람들이 그 많은 장비와 그 분명히 그러니까 순수하게 참여한 국민도 있지만 주도한 사람들까지 이념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었는가. 어제도 제가 아침에 광화문에 나가봤더니 양심수 석방하라는 현수막이 그냥 아침부터 광화문 일대를 도배하고 있어요. 이게 이념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광장에서 나가지 말고 헌재에 압력 가하지 말자고 하는데도 광장에 총동원령을 내려서 나갔던 거. 이게 바로 국민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 이거를 좀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정치인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좀 말로만 통합을 외치라고 하면서 상대방한테 무조건 굴종하기를 요구하는 이런 식의 갖고 통합이 되겠는가? 알겠습니다. 박성중 의원님께도 30초 드립니다. 적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말의 유의다. 말로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적폐에 대해서 정경유착, 부정부패, 국정농단 이런 걸 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라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싫어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부에서 지적해서 안 되니까 나와서 당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하는 말이
적폐 세력과 손을 못 잡는다. 그 적폐 세력하는 바른정당도 있다 이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혀 지금의 이 개념, 설명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 생각하고 있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김종인 전 대표라든지 이분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분들이 단순한 경제 민주화가 안 돼서 아니면 단순한 문자 폭탄에 의해서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문재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대통령,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문제가 있지만 문재인도 문제가, 대통령감으로서는 문제가 많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걸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조금 전에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잘해서 요즘 지지도가 높은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 못해서 높아진 거다. 분노해서 높아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민주당이 사실은 좀 성찰할 필요가 있고요. 12월 2일 날 그 당시에 그 탄핵안을 발의할 당시에 저희는 그 새누리당의 비박 의원들이 10월 9일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거기가 우리끼리 야당끼리만 하면 비박이 이제 참여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재주로 탄핵안을 가기를 할 것인가. 그런데 대한 대책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쪽의 민주당의 입장은 그것은 나중에 촛불 광장의 민심이 막히자는 거였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에 대한 도대체 무책임한 그런 당의 입장을 어떻게 그 당시에 취할 수 있었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가슴이 서늘한 얘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우리 박성중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견디다 못해서 탈당하는 김종인 의원이나 이번 주에 뭐 또 한두 몇 분 탈당한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높은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나오는 분들의 심정, 저는 이게 패권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또 김경엽 의원께 아무것도 시간 안 드리고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 짧게 아주 시간을 짧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용호 의원님께서 처음에 얘기하시면서 민심을 거스리는 정치는 존립할 수 없다 이랬거든요. 그 촛불 광장의 민심, 그것이 민심입니다. 사실 물론 뭐 정치인이 나서서 거기에 우리 뭐 정당들은 탄핵 반대 집회는 가가지고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선동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는 촛불 집회 가면 정치인들한테 마이크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민심이 어떤지 정치인들이 제대로 듣고 그것을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정치인들이 좌우할 수 있다. 민심을 거스릴 수 있다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것도 대단히 오만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패권이 당내 얘기라고 그러는데, 사실 뭐 패권 주장하시던 분들이 이제 그래서 탈당을 해서 또 새로운 당을 또 만든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그 손을 잡을 수 없다라는 뜻과 그다음에 뭐 청산 대상이다. 이건 분명히 좀 다른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항상 비판을 할 때 정확한 팩트에 입각해서 그 발언의 취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비판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각자의 뭐 지지하시는 정당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새겨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이번 정치권 이슈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